여러분, 이온결합 파트 2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할 내용은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 교과서로는 교과서 11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 우리 통합과학 때도 배웠었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소금 결정, 이런 거의 성질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지요. 우리 1학년 때 같이 얘기했지만 부서짐, 쪼개짐이 있다. 처음에 이렇게 소금 결정을 꽉 눌러보면은 매우 단단해서 절대 꼼짝도 안 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상의 힘을 주면 파삭 하고 부서지더라. 부서짐, 깨짐, 굵은 소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금 결정을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부서짐, 쪼개짐, 깨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죠? 이온결합 화합물 이 입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번갈아 있으면서 3차원적인 결정 구조를 띠면서 단단하게 서로 붙들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어도 이렇게 살살살살 힘을 주면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순간 일정한 힘 이상의 힘을 딱 주면 얘가 살짝 층이 밀리게 되면서 원래 서로 반대 전압끼리 있었다 같은 전압끼리 나란히 있게 되게 되죠. 그럼 어때요? 원래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들려 있었는데 얘네 사이에 반발력이 막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서 얘네끼리 서로 밀쳐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게 바로 부서짐, 깨짐을 설명하는 입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쉽게 와닿죠? 처음에는 다른 전하들이 번갈아 있어서 정전기적 인력만 작용하다가 어떤 힘을 받으면 한층 밀리기 시작하면서 반발력으로 바뀌더라. 그럼 서로 갑자기 확 밀어내면서 부서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자, 쉽게 이해되죠? 네, 부서짐, 깨짐, 쪼개짐 이런 성질이 있다. 자, 두 번째 성질. 우리가 전기전도성을 알아봐야 돼요. 전기전도성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화합물을 녹여서 어떤 용매를 만들고 그 용매에 또 다른 물질을 녹이고 뭐 전류를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물질들 어떤 새로운 산업에 적용되는데 되게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통합과학 때 역시 배웠어요. 고체 어때요? 지금 떠오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입자 모형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얘네들은 염화 나트륨 결정이 되겠네요. 염화 나트륨 결정. 고체 상태는 무엇이죠? 그치,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붙들려 있는 상태야. 서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분명히 전하를 띤 입자는 있긴 있어. 이온은 있긴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이 이온들이 전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서로 단단히 붙들려 있느라고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험 기구를 가지고 실험해 본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소금에다가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확 꽂으면 아무 반응이 없다.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액체는 어때요? 액체는 어떤 상태지? 이 염화 나트륨이 이렇게 서로 단단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고체 상태라면 액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융액 얘기했지만 이 인력을 적당히 어느 정도 끊어준 상태야. 그래서 적당히 서로 간격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인력으로 붙들려 있지만 각자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럼 얘네들은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어떨까? 이 이온들이 이동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적당히 끌려있는 간격 유지하면서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화나트륨 용융액 도가니에 넣어서 전기 분해하는 거를 같이 살펴봤었죠. 액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뭘 얘기하죠? 물에 녹였을 때는 어떠냐? 수용액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수용액 상태는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수용액 상태는 어떤 상태지?
일단 물에다가 이렇게 덩어리를 넣은 상태죠. 덩어리를 넣으면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인력을 발휘하면서 붙들려 있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훨씬 유리해. 안정한 상태야. 서로 너무 편안해. 서로 안정해. 하지만 물에 딱 넣으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온이 하나씩 뜯어져 나가는 이 상황. 이온에 둘러싸여서 둥둥둥둥 떠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유리해. 더 안정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온이 각자 하나하나 흩어져 나가면서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은 지금 이 이온을 따로따로 데려간 애들 누구야? 이거 좀 눈에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얘네들? 발 달린 애들? 귀여운 발 달린? 물이죠, 물.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얘네들을 하나씩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에 녹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온들이 서로 붙들려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용액 상태에다가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해서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이 반짝하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전기 관련된 실험할 때 전해질로 많이 사용을 하죠.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물질들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 얘는 염화이온에 달라붙을 때는 하얀 발로 달라붙었고 나트륨 이온에 달라붙을 때는 왜 머리를 디밀고 달라붙는가? 이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요거는 다음 뒤에 단원에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마음속에 궁금증을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건 있잖아. 수용액에서 모두 전류가 흐른다 이런 말 하면 여기는 좀 틀린 말이야. 모두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물에 넣어도 안 녹는 애들이 있어요. 이온 결합 화합물 중에.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성 염, 앙금이란 말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앙금 생성 실험. 수용액끼리 섞으면은 갑자기 뿌옇게 되면서 뭔가 고체가 생성되는 거. 걔네들은 분명히 주변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녹고 덩어리로 뭉치잖아. 이런 애들은 물에 녹여도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다가 얘네들 불용성염 앙금을 탁 넣고 물을 이렇게 채워도 얘네들은 서로 흩어져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그럼 얘네들은 꼼짝 안 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전극을 걸고 배터리를 연결해줘도 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불용성염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치? 수용액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들 누구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뭐 입이 닳도록 외웠던 염화은, 하얀색 앙금. 그 다음에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왜 1학년 때 우리가 석회질이다 하면서 달걀 껍질의 주성분이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산염기 실험, 산염기 성질 알아보는 실험할 때 달걀 껍질이 없어서 탄산칼슘을 물에 분산시켜 왔어. 흔들어서 써야 돼. 위에 맑은 물만 넣은 애들은 실험이 안 나왔을 거야. 그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요? 그때 이 탄산칼슘을 물에다 흩어놨을 때, 분산시켜놨을 때는 녹아서 투명한 용액이 되지 않았었잖아. 가만히 놔두면 또 가라앉고 녹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불용성 염의 경우에는 수용액을 만들어도 수용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전기 전도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더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뭐지? 여러분, 녹는 점이 뭐죠? 녹는 점? 녹는다. 뭐가 녹는 거야? 고체가 뭐로? 액체 상태로 유동성 있게 박히는 게 바로 녹는 거지. 끓는 점은 뭘까? 우리 물이 끓는다 그런 표현 쓰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로? 기체로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온도가 어떻다는 거야? 매우 높더라. 자, 높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거 고체 상태죠. 얘네를 액체 상태로 만들려면 아까 말했듯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얘네들이 서로 살짝 끊어져 나와야 돼. 인력을 이겨내고 서로 좀 거리가 멀어져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인력들을 다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적당한 거리가 되도록 끊어줘서 이렇게 흩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 인력 끊어주는데, 이거 흩어주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적게 필요하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끊어주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인력이 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끓는 점 얘기해볼게. 지금 이게 액체 상태잖아. 끓는 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완전 그냥 각자 완전 다 흩어지도록, 얘네끼리 서로 전혀 인력을 못 느끼도록 완전히 흩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인력을 완전히 끊어주려면 어떻게 될까? 또 매우 강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끓는 점도 높더라. 다시 말해서 얘네들 인력이 매우 세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온 결합 화합물들 왜 이렇게 서로 강하게 붙들려 있느냐, 왜 이렇게 인력이 세냐. 얘네들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죠?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간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야.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온 결합력은 이온 결합력. 자, 그럼 얘네들 이온 결합력은 어떨 때 셀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혹은 전기적인 인력이죠. 그럼 언제 이 전기적 인력이 더 세질까? 자, 이거 한번 비교해볼까? 마그네슘 이온이랑 산소 이온이 있어요. 차이가 뭐야? 얘네들은 하나하나 1대1로 결합한 게 맞긴 맞는데,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1가 음이온. 얘는 어때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잖아. 자, 그럼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더 세질까? 얘? 아니면 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쵸? 이 경우가 더 셀 것 같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긴 하지만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야. 더 큰 플러스 더 큰 마이너스면 당연히 얘네끼리 당기는 인력이 훨씬 더 세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온 결합력을 우리가 F라고 하자면 얘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 전하에 비례해요. 전하에 비례해. 그래서 이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쓰는데, 지금 양이온, 음이온 두 개가 있으니까 양이온 전하, 음이온 전하 해가지고 Q1, Q2의 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얘랑 그 숫자로 비교해보자면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일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2니까 4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경우에 훨씬 더 정전기적 인력, 이온 결합력이 셀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어때? 나트륨, 염소는 2주기 원소들이지만 칼륨이랑 브로미는 3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들은 어때? 일단 사이즈가 더 크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온 크기를 더 크게 그려봤어요. 그럼 똑같이 둘 다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경우에 대해서 언제가 더 이온 결합력이 셀까? 빨리 생각해보자. 그래서 언제가 더 셀까요? 3, 2, 1. 그렇죠. 이거죠. 이거. 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원자핵은 아주 작은 크기라고 그랬죠.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중심에 플러스가 모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원자핵 사이, 요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이 이온들의 크기가 커진 만큼 이 거리가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들은 작으니까 같은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의 사이즈가 커진다, 즉 이온 간의 거리가 커진다 하면은 이온 결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딱 컴팩트하게 느껴야지만 그 결합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력 F는 뭐에는 반비례하냐면 거리에는 반비례해.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일단 이온 결합 언제 세다? 첫 번째, 전하량이 클수록. 두 번째, 이온 간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은 세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온 결합력이 세다는 건 무슨 뜻이야? 녹는 점, 끓는 점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우리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데이터 한번 꺼내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값에 조금 더 추가가 된 값이야. 한 줄 정도 더 추가가 된 값인데, 요거를 통해서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 실제로 정말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전하를 한번 따져봐야겠네. 얘네들 어떤 관계야? 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트륨 전부 다 1쪽이고, 염, 얘네들 다 몇 쪽이? 17쪽 할로젠 원소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1대1 결합을 하는 그런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이온의 전하량이 어때? 전하량이 같은 관계잖아. 전하량이 같은 관계야. 자, 지금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전하량이랑 거리가 있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동시에 둘 다 변하면 확인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변인이 두 개일 때는 하나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변화를 보고 경향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전하량이 같다라는 건 지금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킨 거야. 전하량을 고정을 시켰어. 그럼 거리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지금 거리가 일로 갈수록 점점 거리가 증가하죠. 왜 그럴까? 나트륨 똑같은 양이온에 대해서, 나트륨에 대해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온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점점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실제 녹는 점이 어떻게 됐어? 우리 아까 얘기할 때 거리가 멀어지면 같은 전하량이어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을 것이다. 그럼 녹는 점은 더 쉽게 녹을 것이다. 녹는 점이 낮을 것이다. 얘기한 거죠. 실제로 데이터 값도 녹는 점도 감소했잖아. 녹는 점 감소를 했잖아. 그치?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고정시켰을 때는 거리가 증가하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더라 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번엔 누구 고정시켜볼까? 거리를 고정시켜볼까? 거리를 고정시키고 전하에 대해서 비교해 봐야 될 텐데, 그럼 이쪽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얘들 다 2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야. 얘 산소는 16족이잖아. 2가 음이온이 되지. 그래서 1대1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4개의 화합물 전부 다. 자, 그러면은 거리를 고정시키고 그 전하량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 거리 같은 걸 찾아봐야지. 누가 같아? 유사한 거. 얘네가 제일 유사하네. 얘랑 275랑 되게 유사하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살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거리가 고정된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전하량이 더 크죠? 이가니까 여기 전하량의 곱이 4배잖아. 그치? 이쪽 보니까 녹는 점이 훨씬 더 높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하량이 커진다면 녹는 점도 커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온 결합력 F란 누구에 비례한다? 전하량. 실제로는 전하량 곱이에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온 간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경향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 문제집 보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도 해.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냥 한번 보세요. F는 어떻게 정확하게 쓰냐면 K. 왜냐면 이 비례관계를 등식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를 앞에 써줘야 되잖아. 하고 이온간 거리, 엄밀하게 말하면 이온간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전하량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전하량의 곱. 이게 바로 쿨롱 힘, 이온 결합력이다. 이온 결합력. 에이, 눈 버렸다. 그치? 어렵다. 눈 버렸다. 자, 눈 버린 사람들은 여기 보지 말고 다시 이쪽 보세요. 전하량의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은 낮아진다. 전하량이 증가하면 녹는 점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같은 전하량에 대해 덩치가 커지면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없고, 비슷한 크기라면 당연히 전하량이 클수록 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을 더 세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F식을 구체적으로 써갖고 막 이렇게 분석하진 않고, 우리가 이 실험 결과,
실제 있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 이온결합 단원에서 마지막 내용, 우리 주변의 이온결합 화합물.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화합물 엄청 많아요. 이온결합 화합물.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온결합 화합물 없으면 안 되지. 이온결합 화합물 엄청 중요해.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을 찾아서 거기에 실제로 어떤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근데 선생님 얘기해봤자 뭐 그게 다 그거 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려고. 과제. 지금 여기 그림 있잖아. 1번에서 8번까지의 물질이 나와 있어요. 물질 중 사용된 각각의 다 물질에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 들어있어. 여기에 사용된 이온결합 화합물 찾아서 포스트잇 아니어도 돼. 포스트잇 혹은 A4 용지에 적어서 교과서 페이지 116에 붙여놓기. 껴둬도 돼. 꼭 붙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 등교 계약한 이후에 요거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과제 모르는 사람들, 실제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검사해 봤는데 안 돼 있는 사람들 두 가지 케이스겠죠.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서 모르거나 들었는데도 귀찮아서 안 했거나. 자, 둘 중에 하나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온결합 화합물 엄청 중요하니까 실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가 단순히 들어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것보다 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고 싶다 해서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다라든지 더 많은 물질들을 조사해봤다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그냥 다 가감없이 써두세요. 그러면 선생님 보고 마음속에 저장 그리고 뭔가 선생님만 보기 아깝다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온결합 단원 끝났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간관리 잘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